그러면 이제 그렇게 합법적인 어떤 그 빚을 진 분들, 뭐 과소비가 됐든 어려운 상황이 됐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일단 하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점검을 하면서 고쳐나간다 그렇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불법적인 채무를 진 분들도 있잖아요. 뭐 우리 합법적으로 24% 열린데 뭐 30%, 50%, 뭐 100% 원금보다 더 냈어 뭐 이런 분들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도 이제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그 또 상담센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상담센터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법권이 없어요. 근데 경찰에 또 넘기고 그런데 경찰에서도 또 이걸 전담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에 제도는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고금리에 시달리는 분 딱 보니까는 이미 갚을 만큼 다 갚았어요. 원금은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경찰 분이 자기도 이게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어디 공원에서 이렇게 4군데인가 되는데 1시간 단위로 만나자고 다 약속을 해가지고 오는 대로 체포를 해가지고 4명을 다 체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없는 게 된 거죠. 이제 이미 다 갚았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 대해서 단지 그 불법 거래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합의 본 경우가 있어. 다 그래서 빚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금을 다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24% 이상의 내가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어쨌든 제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만 내느라 또 딴 데서 더 막 더 빌리고 이자 내느라 이러다 더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제 돈이 얼마 있어야지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달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지금 한 번씩 다시 한번 둘러봐야 돼요. 빚을 갚는 상황이 되면 빨리 둘러봐야 돼요. 그런데 사회 각계 계층에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가 전화번호 안 가졌는데 1588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방송에 넣을게요. 그리고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서민금융지원센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데 가는 그 자체가 자기는 아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하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겠죠. 1000만 원만 있으면 나 해결되는데 근데 절대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1억, 2억으로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전문가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진단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고 이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회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되게 그 뭐랄까 순박하신 분들이 특히 이런 사채로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또 신고를 못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8년 동안을 이자를 지금은 24%지만 그때 44%막 이랬어요. 8년 동안 이자를 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갚으시라고. 다 줄 거 다 줬습니다. 그만 갚으세요. 그랬더니 그만 갚으면 떼어먹읍시다. 그랬더니 펑펑 오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인 것처럼. 네, 그리고 이 사회가 이제 신자유주의까지 뭐 꺼내기는 좀 그런데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돈에 시달리고 하는 건 다 개인 책임으로 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그래서 이 문제는 사모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펑펑 오시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울다가 상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물론 드라마 속 얘기지만 진짜 빚 갚기 위해서 어거지로 장기 팔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마라든지 또 신문에도 그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추심하는 사람들도 월급쟁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제도권 내 그 추심원들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도권 아니더라도 다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추심할 때면 하루에 몇 번 이상 못 한다, 시간 내에 못 한다, 그리고 내 빚을 다른 가족한테 못 알린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하나면 다 불법이에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라는 건 잘 몰랐을 때 무슨 맞습니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냥 관계기관이나 이렇게 뭐 관련된 그렇죠. 분들 의논을 하면 답이 다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그 직장 생활 하는데 독촉 전화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렇게 이야기하세요. 딱 그러면 그 이야기 딱 끝내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빚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직장에 전화해서 내가 아무개한테 돈 받을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못 하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금융감독원에서 뭐 중재도 해요. 뭐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연락 못 하게 한다든지 뭐 또 이거 왜냐하면 자기네 금융회사들도 평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디스카운트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저녁 7시 이후에는 또 전화 못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제도권 내에서는 그 제도권 내의 어떤 부채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손쉽게 그 뭐라 그럴까요? 법의 한도 내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비제도권 내 여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겁도 주고 겁도 주고 또 밖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고발할래도 누군지가 안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뒤에 저 조폭들이 있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보복을 받을까 봐. 그리고 뭐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 뭐 이런 협박하고 뭐 가족들을 내가 가만히 두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럴 때 이제 경찰에 가서 잘 상담하시면은 보호 받아서 우리나라 그렇게 엉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찰 어느 분이 그 전에 저희 그 어떤 그 모임에서 이야기하시는데 피해자들을 대부분은 자기가 그 두려움에 떨 때 오히려 협박하는 사람이 더 막 신나게 협박한다고. 그냥 딱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협박 전화 오고 한다고 할 때 실제 그 경찰서에 가서 경찰 옆에서 같이 있는 데서 전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막 협박할 거냐 했더니 경찰이 바꿨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니까는 그러면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뭐 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자기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빚을 졌으니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면탈제도 그 면탈제도라고 용어가 맞나요? 하여튼 이런 면책제도들 면책제도를 통해서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사회적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을 좀 당당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빚졌어 하면 자꾸 죄인처럼 웅크러들고 이럴 필요 없죠. 네, 그렇게 이제 주입을 시켜서 그런데요. 사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해 줄 때 지금 24%까지 이제 저축은행가 24%할 때는 그 디폴트율, 떼먹을 확률을 다 계산해서 24%예요. 그러니까 떼먹을 권리도 있다는 거죠. 나쁜 말로.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떼인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 처리도 되지 않나요? 세금에서 공제되고? 뭐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닌가? 하여간에 그만큼 높은 금리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그걸 주장을 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도 있다 이거죠. 그걸 빌려준 사람 책임도 있다. 그래서 좀 당당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아니면 정말 앞날이 점점 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라면 빚을 떼먹으세요. 좀 그러니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쉽게 이야기했더니 또 막 댓글 막 달리더라고요. 책임감이 없다. 이게 모랄 해저들 부추기는 회사구만. 근데 그건 아니고요. 뭐 돈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럼요. 그런 것까지도 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게 이 사회 정의냐 하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저런 모든 사고를 당하면서도 금융권의 그 이득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 설립할 때 저희 이념이 두 가지예요. 빚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네. 또 하나는요. 이 인간의 존엄성이 금융 시스템보다 우선해야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두 가지가 저희 설립 이념이에요. 네. 아니 너무 힘들면 빚 떼먹으세요라는 이야기를 우리 부행장님하고 하니까 재밌네요. 저는 이제 은행에 다닐 때는 뜯기지 않게 이걸 다 그렇죠. 아니 뭐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압류 들어올래 들어올 수도 없어요. 기초생활 그 재산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고 죽어야겠다.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게 그 본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가끔 그 연예인들 가운데서 왜 비투 해가지고 나오면 부모의 빚 때문에 자식들이 시달리는 경우, 그리고 우리는 쉽게 부모가 그런 그렇죠. 걸로 뭐 이거 욕하는 거. 전 이것도 약간 좀 가끔 이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것도 불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대로 공개하는 것도 잘못됐고. 부모가 한 거를 왜 내 자식인 내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욕을 먹어야지? 근데 이제 그 가족 빚 문제가 가장 전파가 빠른 데가 가족 간의 전이에요. 그때 잘랐으면 되는데 그렇죠. 자르지 못하고 그건 내가 또 같이 보증 쓸게 해가지고 보증 때문에 가족이 다 망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독촉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보증 못 쓰게 돼 있는데 이제 독촉 받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한 사람 상담하는 게 가족 전체를 상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병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염병이라서요. 주변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염을 시켜버려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그 가족들, 전염된 그 가족에 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병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가족을 아빠는 파산, 엄마는 개인회생, 뭐 워크아웃, 뭐 이렇게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회의 해가면서 하는 경우인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근데 출발은 요만했어요. 출발은 요만한데 이게 계속 하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딱 끊고 정말 새롭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알려주시고 컨설팅 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이제 그걸 자꾸 알려주면은 금융이 좀 손해 보니까는 계속 그걸 주입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금융은 그래도 책임져야지 뭐 이런 거겠죠. 맞아요. 금융기관은. 제가 이 이야기하면요, 지금 댓글에 막 올라올 거예요. 저- 뭐라 해줘도야 빚 떼먹으러 가르치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고 자기 가족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됐을 때 동생을 갖다 길거리에 버린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의식을 좀 넓혀보면은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빚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할 수 없다면 제도권 합법적으로 해결해서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응원을 해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또 살죠.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지 또 사회가 또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잘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파산해야죠. 그렇죠. 파산하고 정말 그게 죄책감이 있거나 정말 미안한 마음은 다시 일어나서 사회에 짐이 안 되고 일단은 자기가 다시 어떻게든 일어나서 여유가 있고 그랬을 때 차라리 사회에다 베푸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파산 제도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요? 그 근본 정신이 남은 재산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가 망했지만. 근데 받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골고루 나눠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게 파산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하긴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열받고 화나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내가 화난다고 해서 답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나서 나중에 갚아주는데 오히려 그렇죠. 일단은 뭐 어쨌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을 땐 일단 살려야죠. 그렇죠. 그래야 좀 미래라도 약간 기약할 수 그냥 있는 화풀이 한다고 그 사람 죽인다고 해서 똑같아요. 하여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죠 사실. 관심이 없던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이 생각이 얼핏 드네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제 아까 ATM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행장님 그 과거에는 은행에 계실 때는 어떻게 은행의 수익을 높일까로 막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니까 어떻게 우리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시킬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똑같은 거죠. 제가 문제 해결. 네. PB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요.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게 이제 은행 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무, 뭐 주식 이런 것도 다 종합 상담하니까 처음엔 얼마나 반대를 하겠어요. 은행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부동산 산다고. 그래서 왜 예금을 잡냐, 사람을 잡자.
이 사람이 있으면 이게 돌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빚 문제도 그러잖아요. 빚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니까 근데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은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일가족 자살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또 그냥 정말 빚쟁이 피해서 도망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못 하니까 그냥 폐인으로 그냥 그렇죠. 노숙자들 뭐 그런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근데 이제 그 자살 예방센터 뭐 이쪽하고도 저희가 조금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 원인의 한 40%가 경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 20%가 뭐 외로움, 그 다음에 한 10%가 가족 간의 뭐 불화 그러는데 이게 다 돈 문제예요. 결국은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불화가 생기고 외롭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더 맞을 거예요. 돈 문제가 자살의 원인이 한 70%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돈에 관련된 어떤 금융 교육 혹은 그 재무 상담사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더 불릴 수는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도움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확 드네요. 저희도 파이낸셜 플래너 재무 상담사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리는 거고 우리는 마이너스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 빚 관리. 네, 재무 상담사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빚 문제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새 대기업에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더라고요. 전에 그 강남에서 저 뉴스북에서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있는 분이 직장에서 그만두고 뭐 해가지고 일가족 자살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이렇게 낙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래쪽에서 볼 때 와, 내가 저 정도만 되면 세상 걱정 없겠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각자 자기 생각하는 수준에서 자살하고 하는 거는 이제 충격이 얼만큼 크냐의 차이지. 그래서 오히려 힘들게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은 충격이 크지 않아요.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이 상담료를 얼마 받으세요? 상담료요? 아니 왜냐면 이거 없는 분들한테 이거 참 받기가 저희가 이제 글로 상담하거나 이렇게 카페 뭐 전화 상담 30분 동안 하는 건 다 무료하고요. 또 와서 이제 직접 대면 상담하고 하면 이제 자기 가진 모든 진단 하면 한 석 달 한 3번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보통 한 20만 원까지는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자료 다 분석하고 또 거기다 플랜 짜고 그래서 그 건강검진 표 이렇게 만들듯이 한 10페이지 되는 그 대책안을 다 작업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 그 재산을 불리는 쪽에 가면 공이 하나 한 더 200만 원 붙죠. 공이 하나 더 붙지 않나요? 근데 훨씬 가치 있는 일은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하시는 분들도 어떤 자부감이 있어야 하지 돈벌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다 보니까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명감, 사회적 사명감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근데 맞을 정말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말씀하시는 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을 뵌것 같아요. 아니요, 훌륭하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기억에 남는 건 부행장님과 어떻게 은행 돈을 떼먹는가.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지금 어떤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은 그것 때문에 자꾸 더 상황을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바로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해결책을 어떨 때는 문제는 그냥 끊어버리는 게 사실 그렇죠. 제일 나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한 3가지 정도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채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 죽고 싶은 마음. 왜냐면 빚에 시달리면요. 소주 한 2병 먹고 지내는 거랑 같다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그래서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가족을 생각하고 살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첫째 믿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부채 문제는 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돌려막아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좀 버려야 맞아요. 됩니다. 자기도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를 해야 돼요. 자기도 변화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 3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부부예요. 저는 정상적이고 근면성실해요. 네. 근데 와이프가 허영이 있다든가 과시욕이 네. 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 대한 집착이 커서 과외비를
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그러지나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바뀌는 경우. 부부 싸움을 해야죠. 부부싸움 가지고 해결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가족 간에 굉장히 고민하는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 알면 저 죽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가족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부 상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불러가지고 이제 부부 클리닉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은 맨 먼저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고생 많았어.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이거 하고 와이프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유치한 단어 같지만 이거 한 열흘 하면은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이혼하는 게 답이 아닌가요? 이거 그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경우들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문제 있으면 이제 상담사가 이제 문제를 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 솔루션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농담으로 가끔 그래요. 야, 그 이혼시켜. 근데 이제 이혼이 답인데 실제 이혼이 답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성향을 바꾸기가 습관을 바꾼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노력을 해보고 의사결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래도 안 되면 헤어지는 것도 답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참 마음이 갑자기 또 무거워지는데 어쨌건 뭐 이게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설명해서 그런데 가슴 아픈 사연이 되게 많은데 잘못 들으면 해서 제가 이 빚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드는 게 잘못 들으면은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해요. 그렇죠. 아니 그 집에서 돈 문제 가지고 아마 이건 그 결혼하신 분들이면 다 이해하실 건데 그러니까 돈 문제 가지고 막 부부간에 그 다툼이 일어나면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안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부부지간에 그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집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보통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근데 많잖아요. 이제 그것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왜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잘할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일이 항상 돈 문제더라.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나면 절대 돈 문제만큼은 와이프한테 이걸 이야기를 안 하겠다. 그래 놓고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공백기가 몇 개월 생겼는데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준 거예요. 그 와이프는 모르잖아요. 모르고 쓰잖아요. 그래서 빚이 늘었는데 고백하라 그랬더니 그럼 이혼할 거다. 근데 아니에요. 거꾸로 고백하고 나니까 와이프 펑펑 울고. 근데 또 어쩌면 진심이 통하면 또 그러니까 왜냐면 진심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눈물 날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돈은 근데 월급 안 가져가시면 어떻게 사세요? 저는 이제 벌어가죠. 저는 국민연금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뭐 자문위원 하는 데서 조금씩 정보기관이 있어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저도 받아봐서 근데 몇만 원씩 안 되고 저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데는 뭐 부족하지 않아요. 다 친구들이 다 밥 사고 또. 네. 아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말은 쉬워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요, 이제 이 나이 되면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지금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를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거는 정말 강한 의지나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거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자,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해야 되느냐. 지금 1금융권에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신용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분들은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내 문제가 뭐냐. 경제적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꾸로 뭘 물어봐야 되는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수록 좀 희망 만드는 사람들 이런데 전화 통화 아마 30분 통화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다 무료로 하니까는. 네. 아니 근데 전화번호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 너무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저 508에 네, 아니 뭐 제가 자막으로 0460. 네, 하여튼 네 정말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노후를 시간을 이렇게 값지게 사용하시는 거 정말 다른 분들도 또 또 이렇게 좋은 커리어 계신 분들 또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은 돼 있으신 분들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지점장 이상에서 퇴직하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든 게 서민금융연구원이라고 사단법인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연구 활동도 하고 또 그 밑에 하부 단체로 협동조합으로 그 가정경제 주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무료 상담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이제 금융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으로 얼마씩 내놓고 뭐 그래서 그 이제 활발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상태고, 근데 정부에서도 방침으로 이런 걸 좀 활발하게 해주는 게 정부 정책 시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했으니까 점차 확대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 우리 이계문 위원장 같은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할 일 중에 어떤 상담 업무를 떼가지고 이 주치의들한테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위탁 용역을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은 안 주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 있게 뭐 일을 하게 하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 정말 지금 이 잘못된 결정, 아까 매 순간의 결정이 모여서 가난한 자가 되든 부자가 되든 결정을 짓는 건데 사실은 가난한 분이 완전히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게 이런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예,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여튼 우리 희망 만드는 사람들 여기에 연락을 하시든가 하여튼 뭐 정부 기관에 뭐 관련된 기관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